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입니다. 분노의 포도는 1권과 2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책이 2권이라 여러분이 좀 읽기에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딱 보고 글밥도 두께도 있고 굉장히 글밥도 많아 보이고 왠지 책 읽기가 능숙하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부담이 가는 책이다 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되게 잘 읽혀요. 슬슬 넘어가요. 스토리가 있고 조드 일가라는 그 스토리, 그 다음에는 가족 속에서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뭉클한 어떤 느낌과 함께 1장에서 30장까지 이게 또 챕터별로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잘 읽히고요. 저는 책 읽기를 할 때 그냥 읽기보다는 그 1장과 30장의 그 연결된 그 스토리를 좀 글자를 좀 창피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막 낙서를 하면서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저는 읽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메모한 거 잠시 읽어드릴게요. 1장, 흙먼지가 담요처럼 내려앉은 상황에서 절망에서 피어나는 분노. 이 분노는 또는 희망이 될 수도 있겠죠. 2장, 운전사와 조드. 이 조드는 수감 생활을 마치고 막 나왔습니다. 그리고 3장, 땅끄북에 대한 묘사. 한 챕터가 땅끄북에 대한 묘사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메모를 해두는 걸 여러분에게 이제 팁으로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4장, 조드와 짐 케이시의 만남. 저는 이 4장에서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어요. 최근에 신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라는 책에 앞 표지에 이 그림이 실리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이 그림이 딱 생각이 났어요. 이 4장을 보면서. 그런데 이게 또 마지막 장에서 또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30장에서는 젖을 먹이는, 아버지에게 젖을 먹이는 그 딸의 그림이 아버지와 딸인가 제목이 그럴 거예요. 그 그림이 저는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5장은 지주 대리인과 소작인, 그리고 트랙트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멀리 그레이브라는 톰 조드의 동네 친구가 나와서 현 상황을 조드와 짐 케이시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삶의 아이러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6장은 이런 식으로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7장 중고차 판매상의 판매 전략. 이거는 자본주의의 어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양심까지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조금씩 보이는 자본주의의 어떤 병폐 7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은 가족 3대의 재회. 굉장히 뭉클한 장면이 8장에서 이어지죠. 그리고 9장에서는 고물상의 그 추억이 담긴 물건을 파는 그 물건의 사물에 대한 어떤 기억. 저도 얼마 전에 중고로 차를 샀다가 그 차를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가 이제 폐차 직전까지 가서 이제 폐차를 하게 됐는데 차를 타고 다닐 때는 정말 좀 너무 낡은 차를 타고 다녀서 창피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좀 유명한 차였거든요. 근데 폐차를 하면서 굉장히 그 차에 정이 들었더라고요. 저도 모르면서. 근데 차 엉덩이를 이렇게 토닥여주면서 잘 가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어떤 물건에 대해서도 정이 들 수 있고 이 정의된 물건에 대한 추억이 스른 물건에 대한 이 조도 일가의 사물에 대한 사색들이 나옵니다. 2장, 9장을 읽을 때는 저는
그런 저의 그 얼마 전의 경험들이 오브랩 되더라고요. 10장에서는 그 조들일가들이 고향을 떠나기 전에 어떤 가족 회의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속에서 어떤 의견을 주고받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 가족들의 어떤 그 민주적인 대화 방식,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내 가족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이렇게 짐 케이시라는 목사를 끌어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들의 그 따뜻한 모습 계속 읽을 수 있습니다. 인간애라고 해야 되죠. 참 뭉클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텅 빈 집이 텅 비게 되죠. 그게 대해서. 그리고 12장에서는 66번 도로, 지금도 66번 도로가 마더스 로드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동서를 가르는 도로로 남아 있고요. 이 마더스 로드라는 그 애칭이 붙은 거는 바로 분노의 포도 이 책에서 강인한 엄마, 가족의 조들일가의 정신적 지주인 이 어머니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정신적 지주인 엄마의 맥락이 감동적으로 다가오죠. 그게 컸기 때문에 아마 마더스 로드라는 애칭이 66번 도로에서 이 책을 통해서 미국인들에게 전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고난의 이동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죠. 66번 도로가 서에서 시작해서, 아니죠, 동에서 시작해서 서로 이동하면서 오클라호마에서 그리고 캘리포니아로 이동을 하죠. 근데 이 66번 도로가 뭐 TV 드라마라든지 그리고 팝송에 무려 뭐 100여 차례가 지금 언급이 되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쇼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13장에서 드디어 할아버지가 고난의 이동을 시작하면서 돌아가시게 되죠. 가장 고향과 같으신 분이, 이 할아버지의 죽음도 어떤 그 상징성을 띠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읽어드릴 14장에 대해서는 원인과 결과의 구분에 대해서 키포인트로 제가 별표를 쳐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14장은 읽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66번 도로의 가게에서 바라본 풍경을 가게에 있는 엘과 메이라는 그 점원을 통해서 이주민들의 어떤 모습들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은 가족애가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가족애가 이 고통 속에서 이들을 버티게 하는 어떤 힘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불안한 미래와 확실하지 않은 미래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런데 누더기 남자의 정은이 이때 16장에서 나옵니다. 막상 내가 가봤더니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세계가 아니더라. 그러면서 이제 16장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달리 선택의 어떤 여지가 없거든요, 이들은. 그리고 17장에서는 야영장에서 하나가 된 이주민의 모습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잘 이들을 뭉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개인주의가 가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이들 간의 끈끈한 정이 또 보이고요. 18장에서는 할머니마저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19장은 천막촌인 후보빌의 생활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20장 조들일가의 첫 후보빌 경험이 이제 실감나게 그려지고요. 경찰과의 충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대주주의 횡포가
어떠한지 보여지고요. 그리고 22장에서는 그 와중에 구경 천막촌에 또 입성하게 되는 조들 일가의 모습. 그리고 23장 그 구경 천막촌에서의 놀이와 즐거움을, 또 그들이 고단한 삶을 달래줄 수 있는 놀이와 즐거움에 대한 어떤 모습들이 그려지고요. 그리고 24장에서는 무도회가 열리는데 그곳에서 또 불안과 변화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보여집니다. 25장에서는 그리고 자본주의의 폐해, 분노가 스물스물 포도가 되어서 열리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굶주리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시장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렌지에 휘발유를 뿌리는 그런 내용들이,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게 참 이상한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26장에서는 고물가 저임금의 후포농장 회사라는 회사 내 후포농장의 모습이 그려지고요. 이곳에서 케이시 목사와의 재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의 죽음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목화농장 상황이 그려지고요. 28장 이 짐 케이시 목사죠. 짐 케이시 목사를 죽인 사람들을 다시 본능적으로 몽둥이로 때려 죽인 톰이 숨어 지내며 엄마에게 하는 말이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29장에서는 폭우 속에서 이주민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가난이 사람을 극단으로 치닫게 하는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30장에서는 톰의 여동생 샤렌 로즈가 흑간에서 굶주린 낯선 아저씨에게 젖을 먹이는 장면. 아까 4장에서는 그 돌아온 탕아 톰 조두가 돌아온 모습에서 제가 그 모습, 그 그림이 연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30장 마지막 장에서는 루벤스의 노인과 딸, 또는 젖먹이는 효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그 그림이 저는 딱 연상이 되더라고요. 또 존 스타인백은 분노의 포도에서 앞뒷장에 인용을 하는 그런 글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그 장면을 연출한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14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의 포도 14장. 서부의 땅은 이제 막 시작되는 변화의 물결에 불안해하고 있다. 서부의 주들도 폭풍 전야의 말들처럼 불안해하고 있다. 대지주들도 변화를 감지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그것이 어떤 변화인지 전혀 알지 못하므로 대지주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을 공격한다. 점점 영역을 넓혀가는 정부, 자꾸만 성장하는 노동조합 같은 것들을, 그들은 새로운 세금제도, 새로운 계획들을 공격한다. 이런 것들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임을 모르고서 원인이 아니라 결과, 원인이 아니라 결과. 원인은 깊숙이 숨어 있다. 원인은 간단하다. 수백만 배로 늘어난 굶주림, 한 사람의 굶주림, 기쁨과 안정된 삶에 대한 굶주림. 이것이 수백만 배로 늘어났다. 몸과 마음은 성장하고 일하고 창조하고 싶어 안달하고, 그 열망이
수백만 배로 늘어났다. 사람이 갖고 있는 최후의 분명한 기능, 일하고 싶어 안다라는 몸과 단 한 사람의 욕구 충족 이상의 목적을 위해 창조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 벽을 쌓고 집을 짓고 댐을 만들고 그 벽과 집과 댐 속에 인간 자신의 일부를 넣는다. 그리고 인간 자신이 그 대가로 벽과 집과 댐에게서 뭔가를 빼앗아 온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며 단단한 근육을 얻고 머릿속의 생각에서 분명한 성과 형태를 얻는다. 이 우주의 모든 유기체나 무기물들과 달리 인간은 자신이 창조한 것처럼 훨씬 더 많이 성장하고 자신의 생각이라는 계단을 걸어오르며 자신이 이룩한 일보다 더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인간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론이 변화할 때나 붕괴할 때, 국민적, 종교적, 경제적 사고의 좁은 뒷골목과 학파와 사상이 성장할 때와 허물어질 때, 인간은 손을 뻗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간다. 고통스럽게. 때로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면서 일단 앞으로 발을 내디딘 후 뒤로 미끄러질 수도 있지만 그래봤자 반발짝 물러설 뿐이다. 결코 한 발짝을 온전히 물러서는 법은 없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인간이 이렇다는 것을 이미 아는지도 모른다. 검은 비행기에서 나온 폭탄이 시장에 떨어질 때, 포로들이 돼지처럼 찔려 죽을 때, 짓뭉개진 시체들이 흙먼지 속에서 추악하게 말라갈 때, 그것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식으로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인간이 발을 내딛지 않았다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갈 때의 고통이 그렇게 생생하지 않았다면 폭탄도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목이 베어 죽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폭격을 하던 사람들이 살아있는데도 폭탄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를 두려워하라. 폭탄 하나하나는 정신이 죽지 않았다는 증거니까. 대지주들이 살아있는데도 파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때를 두려워하라. 패배로 끝난 파업 하나하나가 누군가 발을 내디뎠다는 증거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고통받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 때문에 죽으려 하지도 않는다면 그때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의 근간이므로, 이것이 이 우주에서 독특한 존재인 인간 자신이므로. 서부의 주들은 새로 시작되는 변화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다.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캔자스와 아칸소, 뉴멕시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한 가족이 땅을 떠났다. 아버지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이제 그 은행이 땅을 원한다. 토지회사 혹은 토지를 소유한 은행은 트랙트를 원한다. 그들은 땅 위에서 평범한 가족들이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트랙트가 나쁜 것인가? 길게 고랑을 그리며 땅을 갈아엎는 그 힘이 잘못된 것인가? 만약 이 트랙트가 우리 거라면 트랙트는 좋은 것이 될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라면. 만약 우리 트랙트가 길게 고랑을 그리며
우리 땅을 갈아엎는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내 땅이 아니라 우리 땅을 갈아엎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한때 우리 것이었던 이 땅을 사랑한 것처럼 트랙트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트랙트는 두 가지 일을 한다. 땅을 갈아엎는 일과 우리를 땅에서 쫓아내는 일. 이 트랙터는 탱크와 거의 다르지 않다. 둘 다 사람들을 위협하고 상처를 입혀서 쫓아내버린다. 우리는 이 점을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땅에서 쫓겨난 한 사람, 한 가족. 땅에서 쫓겨난 한 사람, 한 가족. 녹슨 자동차가 삐걱거리며 서부를 향해 고속도로를 달린다. 나는 내 땅을 잃었다. 트랙터 한 대가 내 땅을 빼앗아갔다. 나는 혼자서 혼란에 빠져 있다. 밤이 되면 한 가족이 도랑에서 야영을 하고 또 다른 가족이 차를 몰고 들어와 천막을 꺼낸다. 두 남자는 쭈그리고 앉았고 여자와 아이들은 귀를 기울인다. 이것이 중요하다. 변화를 싫어하고 혁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쭈그리고 앉은 두 남자를 뜨려뜨려 놓아야 한다. 그들이 서로 증오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게 만들어야 한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문제의 짝이 여기 있다. 이것이 접합제다. 여기서 나는 나의 땅을 잃었다 라는 말이 변질되니까. 세포가 분열하면서 당신이 싫어하는 것이 자라. 우리가 우리의 땅을 잃었다로 바뀌는 것이다. 이건 위험하다. 두 남자는 이제 혼자 있을 때만큼 외롭지도 않고 당혹스럽지도 않다. 이 최초의 우리로부터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자라나온다. 나한테 식량이 조금 있다에 나는 식량이 하나도 없다가 덧붙여지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 식량이 조금 있다로 발전하면 이제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문제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이제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가면 이 땅, 이 트랙터는 우리 것이다. 도랑에 쭈그리고 앉은 두 남자, 작은 모닥불, 냄비에서 끓고 있는 돼지고기, 돌처럼 굳은 눈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여자들. 뒤에서는 아이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에 영혼의 귀를 기울이고 밤이 내린다. 아기는 감기에 걸렸다. 자, 이 담요를 가져가. 양모 담요야. 우리 어머니 것이지만 아기를 위해서 가져가. 이것이 폭발의 시초다. 이것이 시작이다. 나에서 우리로 변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물건들을 소유한 당신이 이 점을 이해한다면 목숨을 구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원인과 결과를 분리할 수 있다면 페인, 마르크스, 제퍼슨, 레닌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소유라는 것이 원래 사람을 나 속에 고착시켜 우리로부터 영원히 단절시키기 때문이다. 서부의주들은 새로 시작되는 변화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다. 필요가 생각을 자극하고 생각은 행동을 불러온다. 50만 명의 사람들이 이주하고 있으며
마음이 들던 100만 명이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1000만 명이 처음으로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트랙터들은 텅 빈 땅에서 무상 구랑을 파며 땅을 갈아엎고 있다. 작가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들이 많이 농축되어 있는 챕터라는 생각에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메모를 읽으면서 기억에 편린 들을 이렇게 메모를 해뒀어요. 나에서 우리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원인과 결과라는 말이 나오고, 필요가 생각을 자극하고 생각은 행동을 불러오고, 그리고 소유라는 것이 원래 사람들이 나 속에 고착시켜 우리로부터 영원히 단절시킨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와닿았고요. 그리고 변화를 싫어하고 혁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라는 장면들, 요런 글들이 계속 안정적이고 현재 삶에 고착하고 싶어하는 저 자신의 가슴을 어떤 두드리는 망치가 되어서 저를 두드리는 어떤 그런 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에게 같이 전달하고 같이 공감하고 싶은 마음에서 저는 14장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 분노의 포도 30장을 모두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어떠셨나요? 하이빈과 함께 하는 책 읽기, 여러분에게 분노의 포도가 어떤 형태로 와 닿았을지 궁금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에게 좋은 책과 함께 하며